반갑습니다. 울산 진공무원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입니다. 오늘도 제 지인 이 음악 연습실 공간에서 강의를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제 한 번씩 오는 이유가 강의도 강의인데, 여기 커피 머신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없는 이제 독일제 아주 좋은 커피 머신인데,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내려서 먹으면 크림이라 그러나요?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루 여기 있으면 뭐 한 4-4시간 만에 10잔 이상을 좀 먹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커피 향도 되게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강의도 할 거고. 근데 문제가 이제 밖에 여기가 이제 도심 쪽에 있다 보니까 차들하고 오토바이들 굉음 아시죠? 그죠? 나를 스트레스 받는 소리가 꽤나 많이 들려가지고 중간중간 강의할 때 이제 소리가 좀 나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방음을 해서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사 기본 강의 5번째, 토지제도와 조선 후기의 경제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토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무원 한국사도 마찬가지고요. 중고등학교 교과서라든지 대학교 교양 한국사에도 항상 경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토지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지제도는 땅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수조권이라는 건 거둔다는 이야기죠.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었었던 뭐 노급이다, 시급이다 이런 것들은 뒤에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 뭐 과전법, 직전법 많이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바칠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왕은 그 충성을 바친 대가로 뭘 줍니까? 관직도 줄 거고요. 월급도 줄 거고요. 인센티브를 좀 더 줍니다. 그게 바로 수조권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 뭐 노급, 시급 이렇게 불리다가, 그죠? 통일신라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고려로 가면 뭐가 나오죠? 전시과가 됩니다. 조선에 가면 과전법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거와 함께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이제 경제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기본 강의니까 여러분 핵심만 좀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경제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요. 지금 또 오토바이 소리 나죠? 나 저 소음기하고 좀 단속 좀 했으면 좋겠어. 왜 저렇게 시끄럽게 다니는지 모르겠네. 자, 토지제도. 고대 토지제도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한국사 공부를 할 때 토지제도는 뭐 공부한다고 그랬죠? 수조권입니다. 그래서 노급, 시급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노급이라든지 시급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와 또 모두 같이 준다.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같이 줍니다. 그게 노급과 시급이고요. 따라서 귀족들의 당연히 경제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노급과 시급, 물론 이게 딱 공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노급과 시급이 있을 때는 이 상대성이 상대적이니까 귀족이라든지 왕과 귀족의 어떤 관계를 살펴보면 노급과 시급이 있을 때는 귀족들의 힘이 다른 시대보다 상대적으로 좀 셉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하더라도 노동력 징발권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컨대 노동력을 징발해서 뭐 자기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든지 자기 집에 그죠? 뭐 땅이라든지 일 시켜먹는 데 쓰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모아가지고 칼 한 자루씩 주면서 야 니들 내 따라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사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전 같은 경우는 백성에게 지급.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신라 성덕왕 때 이제 정전 지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정전은 이 국가가 땅을 그냥 막 무작위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잖아요.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 토지라는 게 왕토 사상인 이제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가 왕급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전도 존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민전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완전히 지금의 소위 말하는 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지어 왔으니까 우리 땅이라는 거죠. 그게 민전입니다. 그래서 이 정전이라는 건 그 땅에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자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반대급부로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못 빼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네 땅 맞다라고 국가가 일반 인정을 좀 해주는 겁니다. 대신 뭘 내야 된다?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걸 정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 지배력 강화, 왕권 강화. 정전 지급했다 그래야 왕권이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죠? 세금을 거둘 수가 있고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면 아무래도 왕권 강화적인 측면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 토지 제도 같은 경우는 역분전이라는 것도 있고 전시과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상세하게 심야 때 공부를 할 텐데 역시 역분전은 태조왕건 때 나옵니다. 농공행상, 즉 공을 논해서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과, 즉 고려의 토지 제도의 시작이 역분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시과라는 게 나옵니다. 뒤에 요 다음 장에 좀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전시과는 일단 수조권입니다. 수조권의 기본적인 원칙, 죽으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귀족들이 받았던 공음전,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역을 세습해서 이제 그 전시과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과거에 옛날에는 아버지 직업하고 아들 직업하고 자손 대대로 거의 비슷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원칙은 전시과라는 수조권이 세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직역을 세습하면 자신이 그대로 아버지의 직업을 받기 때문에 그죠? 세습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조금 상세히 전시과를 한번 보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전시과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전 땅입니다. 시 땔감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 예컨대 대치동을 전시과로 주었다라면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지어 세금 일부를 줘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산에서 나는 땔감을 가지고 귀족들한테도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과정부터가 뭔가 되게 복잡습니다.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공부를 하시지만 요거는 좀 발품 좀 팔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읽어 주시고 써 주시고 외워 주셔야 됩니다. 전시과는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들이 받았다, 나 받았다, 과전 받았다 그럽니다. 18등급이죠. 전지시지입니다. 두 번째, 공음전. 음자가 들어가면 세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5품 이상의 관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족이라고 합니다. 문벌 귀족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공음전은 원칙적으로 세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족의 주요 기반이 되고요. 나중에 심화 과정할 때 이 공음, 국가로부터 받는 세습 가능한 이 수조권을 고려 같은 경우는 여성의 지위가 깨나놓고 딸내미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위나 외손자에게까지도 세습이 가능하다. 이건 뒤에 심화에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아무튼 공음전이 이렇게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군인전, 중앙군입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중앙군은 직업군인이고 지방군은 말 그대로 의무병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맡는 이 전시과 이름 뭐라고 부른다? 군인전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전시과는 세습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군역을 세습하면 군인전 역시 세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과거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지가 않잖아요. 그죠? 직업이 좀 단순하기도 하고 아버지 직업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았죠. 자, 그 다음에 구분전입니다. 하급 관료라든지 군인의 유가족들이 받는 거. 구분전입니다. 한인전, 6품 이하 관료 자제 중에 시험 치면 맨날 떨어지는 사람들. 혜택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인전을 주고요. 관인신분 세습을 위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외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군인전 같은 경우도 직역 세습에서 그대로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외역전은 누가 받는 거냐면 향리들이 받는 거거든요. 지방에. 아버지가 향리면 애도 향리로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역전도 역시
군인전, 외역전 원칙은 뭐다? 세습이 불가하다. 그러나 직업을 세습하면 어떻게 된다? 세습이 가능하다. 뭐뭐 있다고요? 군인전과 외역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전, 공회전, 사원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기본 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 좀 발품 팔아가지고 여러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시과가 경, 목, 문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시정전시과. 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시정이라는 단어가 참 귀에 많이 맴돌 겁니다. 그죠? 고참한테 똑바로 못하면 그죠? 시정하겠습니다. 참 많이 했던 말입니다. 그죠? 자, 시정전시과 처음 고쳐봅니다. 관품과 인품에 따라서 준다. 인품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역분전을 바탕으로 해서 관품도 있지만 인품을 많이 고려를 한다는 거죠. 경종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품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죠? 관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정합니다. 바꾼다는 이야기죠. 목종대입니다. 전, 현직 관리. 뭐 빼버립니까? 그쵸? 인품 빼버립니다. 그 다음 문종대 경정전시과 이것저것 싹 정리하고 이제 현직 관리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기본반이기 때문에 이 전시과가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물론 사료를 던져놓고 찾는 겁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항상 공부에 제가 기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전시과란 어떤 건가? 두 번째 전시과는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어졌다. 세 번째는 이 전시과가 역분전, 시정, 개정, 경정 이렇게 바뀌어 가고 각각의 전시과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다. 이거 여러분들이 발품 좀 파셔서 반드시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용어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낯설기도 할 거고요. 그죠?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외우는 방법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그죠? 또 보고 쓰고 중얼중얼 자꾸 쓰시면서 반복하시면서 복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기본만을 하더라도 기본 수업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조선으로 넘어가면 좀 복잡한 것 같죠, 그죠? 과전법이 나옵니다. 과전법.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 건국 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최영의 요동정벌, 위화도 회군, 과전법 실시, 조선 건국 1392조, 94 한양천도 이거 이야기할 때 과전법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과전법도 역시 뭐다? 수조건입니다. 고려 어느 왕이죠? 공양왕입니다. 고려 말 토지제도 모순 무슨 말이냐면 아까 고려에 전시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고려 같은 경우 수조건이었던 전시과가 쭉 잘 내려오다가 무신집권기를 거치면서 이 그 전시과 제도가 흔들리면서 깨지기 시작해요. 급기야는 친우 즉 권문세조 고려 말이 되면 전시과 제도가 완전히 깨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소유하는 이런 구조가 나왔는데 자 건국을 했단 말이죠. 건국 꼭 할 거야. 그럼 건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귀족들 거 싹 빼들어서 국가 소유로 해놓고 그죠? 마찬가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웠던 사람과 함께 새로 과거 시험을 쳐서 올라오는 관리들에게 수조권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명목상에는 토지제도 모순이 나타나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뭐니 해도 왕한테 충성할 때도 말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이걸 많이 줘야 됩니다. 이걸 줘야지 뭐 따라서 움직이지 말만 충성한다 누가 하겠습니까?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그렇죠. 그죠? 전 현직 관리들에게 지급을 했고요. 경기도에 한정해서 지급한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습니까? 수조의 양이 굉장히 작죠? 그러면 어느 놈은 많이 먹을 많이 뜯을 열 거고 그죠? 또 줄 잘 달아 놓으면 좋은 땅 가가지고 이제 막 그 수조하려고 하겠죠. 그 전 현직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직전법 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직전법을 세조 때 바꿉니다. 신진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집니다. 왜? 경기, 즉
한양 주변에서만 하다 보니까 매번 관리들은 시험 쳐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원칙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으면 국가에 반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로테이션이 될 거니까. 옛날 사람들도 관리가 막 80, 90까지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수신전과 휴량전이 이 과전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신전은 뭐냐면 그 관리가 이 과전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관리가 암에 걸리었어. 왕한테가 징징 짜라. 네, 뭐 지금 죽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저 여우 같은 내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새끼 때문에 제가 막 눈을 못 감겠단 말이에요. 그 왕이 뭐랍니까? 알았어. 네가 받던 수조권 네 죽으면 줄 테니까 단 너그 마누라 재혼하면 없다. 다시 국가에서 압수한다.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휴량제는 뭔데? 신하 한 놈이 또 와. 왕한테 전하. 아마 징징 울어. 왜 그러니까?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알겠어. 그럼 네가 받던 거 너가 마누라 줄게. 그러니까 또 징징 울면서 뭐라냐면 저만 걸린 게 아니고 커플로 막 우리 마누라하고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우리 둘이 죽는 거는 괜찮은데 저 토끼 같은 새끼 저것 때문에 우리가 눈을 못 감겠다. 그게 뭐라 합니까? 좋아. 그러면 너가 아들이 성인이 돼서 장가갈 때까지 네 몫으로 받던 수족권 너가 아들 줄게. 이게 휴량제입니다. 문제는 수신전 같은 경우 아까 뭘 못하겠죠. 재혼하면 안 준단 말이야. 그러는데 뒤에서 곧 설명하겠습니다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과부가 시집을 소위 말한 재혼하는 게 그렇게 사회 지탄을 많이 안 받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그래서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과부가 시집을 가는 일이 덜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수신제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때 뭐 동사무소 가서 여러분 혼인신고를 하겠습니까? 없죠, 그죠? 시일찍이 결혼해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 살면서 그대로 받아버리면 돼. 자, 수신제입니다. 휴량제는 성인이 되면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 근데 뭐가 문제인데 공식적으로는 이 양반이 나이 60이 넘어도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고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70이 돼도 고아입니다. 죽을 때까지 만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두 개를 폐지시키면서 현직 관리들에게만 주었다. 자, 이것도 여러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전시가와 조선의 과전은 여러분 발품 팔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수관급입니다. 수치권 남용 당연히 나오겠죠. 관리들은 계속 시험치고 올라오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 한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관직을 이제 가지고 올라왔어. A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병조 판서야.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양반 가문에서 관리가 됐어. 이 두 사람이 과전을 이 직전법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방도 하천 옆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있을 거고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누가 잘 되는 지역 가져가겠습니까? 원래는 국가에서 이렇게 딱딱 정해줘야 되는데 관리들한테 맡기거든요. 그럼 힘센 놈이 가서 먼저 가지고 가버린다고. 그럼 소위 말하는 파워가 없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양반은 수조를 쌀 10가마니를 해. 이 양반은 어떻게 농사가 안 되니까 내 3가마니만 할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대로 이 수조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관청에서 직접 징수해서 수조권자한테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측면이 됩니까? 국가가 토지 지배력이 강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관수광업도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 오면 머릿속에 딱 외우시면 됩니다. 명종 이꼴 직전제 폐지 지주전원제 확산 끝입니다. 자, 토지 부족, 국가 재정 부족, 수조권의 유명무실화. 아마도 과거나 현재나 여러분 이 토지 제도라든지 별로 바뀌는 거 없거든요. 이랬을 겁니다. 어떤 양반이 이제 몇 명이 있는데 성종 때 관수관급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삐리리해. 무슨 말이야? 국가가 토지 지배권을 강화를 시키면서
이 수조권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언젠가는 수조권이 없어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재테크 하겠죠. 이렇게 했을 겁니다. 돈을 끌어모았던 돈이 있죠, 그죠? 이걸 가지고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까? 일단 땅값이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농민들은 땅을 냈다 팔아버리지,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죠? 자, 그럼 양반들은 땅값이 올랐지만 계속 땅을 사들입니다. 그죠? 사들이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농민들은 뭐가 됩니까? 소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주전호제입니다. 요새 분위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땅값이 확 올라갔을 때 아파트 어떻게 되죠? 막 삽니다, 큰 손들이. 그죠? 사고 나서 어떻게 조금 내리는 듯한데 현재 어떤 문제 생깁니까? 서민들 대출만 빚만 늘고, 그죠? 이자가 어느 순간 거의 막 50%가 올라가 버리고 전세 수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죠? 참 이 토지 제도가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아무튼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지 부족, 국가재정 부족, 수조권의 유명무실화. 그래서 토지 제도가 이제 수조권 소멸 없어집니다. 직전제가 폐지되면서 지주전호제가 발달 확산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농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노급, 시급 이야기했다, 그죠? 전식과 이야기했습니다.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어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역분전, 농공행상, 전식과 하나, 둘, 셋, 시정, 개정, 경전 이렇게 내려오다가 무신집권기 때 깨지면서 원간섭기 때 권문세족 유명무실해집니다. 자, 고려 말에 뭐가 나오죠?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 명종 때 직전제 폐지, 지주전호제 확산. 이걸 먼저 여러분 쭉 쓰시면서 외워두고 가지치기 하시면서 배경과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요 발품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뭐 쉽게 가르쳐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지금 용어가 역시 계속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테고요. 이제 기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쓰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조선 후기의 경제, 자, 농업경영 이양법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양법 확대라는 건 모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내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원래는 직파법입니다. 그냥 꼽아요. 근데 모내기는 모에다가 그 모종을 심어가지고 여름에 논에다가 물 대고 실로 줄 딱 튄 거 가지고 빵빵빵빵 꽂거든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모작이죠, 그죠? 생산성 향상, 노동력 감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이후에 한번 흥부와 놀부 스토리를 재밌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감소는 무슨 말이냐면 이 이모작을 하면 양날의 칼입니다. 이 양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은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왜? 잡초 원래는 직파법을 하면 잡초하고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잡초 뽑는 따로 일손이 따로 필요해요. 그 다음에 노동력도 마찬가지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모판에 심기 시작하면 잡초하고 구별이 가능하기도 하단 말이죠. 저도 뭐 농대를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자,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노동력 감소, 즉 잡초 뽑았던 일꾼들은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만한 땅에 기존의 직파법 할 때는 농사 짓는 사람 4명, 잡초 뽑는 사람 4명 이렇게 갔는데, 이걸 이양법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잡초 뽑는 사람 다 잘리고 4명까지도 필요 없단 말이야. 1명 혹은 2명이서 넓은 면적을 경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넓을 광자를 써서 광작입니다. 그럼 농민 계층 분화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거기서 농사 짓고 잡초 뽑았던 사람 전부 다 잘려가지고 어떻게 임노동자나 장사로 가는 거죠. 흥부놀부 이야기를 한번 다음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조선 후기 가면 목화라든지 담배, 약재, 인삼 이런 것들을 논농사 이건 되게 복잡거든요. 이건 다조법, 도조법 이런 전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튼 조선 후기 때 이 특용작물 즉 상품 작물을 이렇게 재배를 하기 시작했다. 담배, 약재, 인삼 같은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각종 채소류 장시에서 판매한다. 여기서 이야기한 채소류는 우리가 이제 고추라는 게 들어옵니다. 조일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인삼, 담배. 자, 이런 것들을 상품 작물을 재배하면서 이제 시장에 가면 고추도 팔 거고요. 기존에 그 뭐 쑥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단가가 높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시장에서 각종 채소류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민영 수공업의 발달되어 있는데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전기 때는 항상 관영입니다. 국가 중심입니다. 고려도 마찬가지, 조선도 마찬가지 농본 억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민영 수공업 조선 후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품 수요 증가하고 인구 급증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 기존에 집집마다 그죠 특산물 내던 걸 이제 땅 가진 사람이 쌀로 내거든요. 뒤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공납의 전세와 이런 표현을 하면서 특산물이 안 올라오니까 어떻게 공인들이 쌀 가지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물건을 사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업과 수공업 같은 게 발달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상품 화폐 경제, 시장 판매. 그래서 화폐 이 경제는 보편성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어느 시기에서 어느 시기 때부터 했느냐 그 시기적인 부분이 앞이다 뒤다라는 논리가 있을 뿐이지.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물물교환으로 계속 고려에는 물론 있었죠. 그 고려 성종 때 건원중보부터 해가지고 해동통보 이렇게 가다가 고려 말에 저화 종이돌이 나옵니다. 조선 전기도 종이돌이 나오고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 이제 인조 때 상평통보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조선의 숙종 때 상평통보를 널리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키거든요. 자, 이거와 함께 물건을 사고 팔 때도 화폐를 쓰고, 그 다음에 소작했던 소장인이 땅 주인한테 소장료 줄 때도 뭐 돈으로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민영 수공업은 선대제 주문 생산입니다. 얼마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하니까 주문 생산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주문을 받고 물건을 한다. 그래서 이 선대제가 성행을 했다라는 게 그만큼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 우리도 이제 자본주의가 서서히 싹트고 있다. 이런 논리로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수공업자. 과거에 조선 전기 때는 물건 만들 때는 어디 만든다? 관영입니다. 장인들이 소속돼서 합니다. 그런데 후기로 가면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독립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이런 수공업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민영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국가에서 운영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고 조선 전기 때는 광산을 국가가 합니다. 운영을. 근데 이 광산에 가면 누가 가서 일을 하냐면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부여가로 간단 말이다. 광산이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도 사고함 났죠.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좀 더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광산에 가서 잘못한 채굴 하다가 그대로 갑니다. 그죠? 갱도가 매몰되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렇게 해서 부역제 형태로 조선 전기에서는 광산이 유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를 식민지화 시키거든요. 그때 그 소위 말하는 상업혁명과 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유럽으로 오면서 상업혁명, 가격혁명, 엄청난 이 소위 말하는 이 그 혁명이 나타납니다. 은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이와 함께 조선, 청, 쪽발이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청나라에 뭐 화폐를 은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은 채굴이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기가 이제 그 도는 거죠. 그래서 광물 수요가 집중해서 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정부가 직접 경영하다가 허가제. 요거 뒤에 우리가 그 심화 수업하면 설점수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점포를 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자유채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광산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소위 말하는 전문화가 돼갑니다. 무슨 광산의 막 CEO, 덕대라고 표현합니다. 전문 경영인. 그래서 채굴업자, 채굴, 재련 이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꽤나 규모가 큰 이런 광산을 운영하는. 역시 중요한 건 여러분 수공업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지금 광산 이런 것들은 크게 맥이 두 개입니다. 조선 전기 때는 누구 중심이었다? 국가 중심. 중후기 때는 이제 어떻게? 민간 중심. 일단 이렇게 바뀌어 간다라는 것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심화 공부나 공부를 좀 더 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설점수세라든지 몰래 채굴하는 잠채라든지 덕대, 전문 경영인 이런 것들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상품 화폐 경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품 화폐 경제가 정말 어떤 이유 하나 딱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서히 자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 중심의 어떤 통제력이 항상 17, 8, 9, 3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민간 중심으로 서서히 자본주의가 이제 만들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대동법,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의 허락받고 장사했던 시전 상인들 외에 정조 때 금난정권 폐지 신의 통공이라는 거 하거든요. 뒤에 가면 합니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상, 즉 상인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기존의 상인은 어떤 구조였는데 국가의 허락받고 그죠? 동대문에 장사했던 그 상인들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시전 반대만의 난전 아닙니까? 아무나 그 나라에 갖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물건 팔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성 주변이라든지 지방 도시에서 활동하면서 당연히 상업이 발달할 거 아닙니까? 보부상은 계속 끊임없이 이제 시장을 연결시켜 주죠, 그죠? 그래서 5일장 상설시장 도시가 나타나는 거고요. 보부상은 전국적으로 장시 유통만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참 재밌죠. 우리나라도 이 원래는 5일장 뭐 27장 이래가 장이 막 가다가 큰 대형마트 그 중심을 한번 왔다가 요즘은 또 뭡니까 소상공인 이래가지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상설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 구경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시장을 한 번씩 가보면 제가 지난 한 3주 됐나요? 2주 됐나요? 저 대구 갔다가 창녕장에 한번 갔는데 재밌어요. 예. 저 이게 그 복작복작한 느낌도 좋고 물건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예. 그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그래서 뭐 하단이라는 부산 같은 경우도 장이 꽤 서울도 꽤 장이 있죠, 그죠? 경기 쪽도. 그래서 이 장 구경 가는 것도 나름 쏠쏠한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뭐 장날 주중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말에 장날 한번 가셔가지고 과일도 좀 사시고 그 장날 때 먹는 국밥이 또 최고죠, 그죠? 시장 안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가시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자, 포구에서의 상업활동 선상 경강상인이 대표적이다. 배를 이용하는 거죠. 경강상인은 한강과 황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상단이 꽤나 좀 큽니다. 배에다 큰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도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구 옆에 객주, 여각, 매매,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뭐 전당도 해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숙박도 제공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포구에서 서울 같으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량진이라든지 마포 그죠? 가장 대표적인 데가 될 겁니다. 자, 대외무역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공무역과 사무역이 나타납니다. 공무역은 말 그대로 기존의 사신당을 따라가가 상단이 가서 하는 거죠. 그 다음 후시무역은 사무역이라고 하는데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밀수라고 해도 됩니다. 이 후시무역이 그런 의미로도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상, 내상, 송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상 같은 경우는 의주에서 중국과 그 다음에 내상은 부산 동네에서 일본과 쪽발이하고
그 다음 이 중간에 있는 게 송상입니다. 중개무역도 할 거고, 송상하면 개성하면 뭡니까? 인삼이죠. 그죠? 상단이 굉장히 그 크기도 하고, 특히 송상 같은 경우는 그 대차 대조표를 해야 됩니까? 회계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래서 송상 같은 경우도 만상 내상을 중개하면서 그죠? 큰 돈을 벌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폐 유통 같은 경우는 숙종 때 상평 통보가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문제는 화폐가 널리 유통이 되는 것은 좋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반들이나 대상인들이 이 화폐를 재산 축적 수단으로 집에다가 소위 말하는 찐박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화폐가 시중에 어떻게 됩니까? 없어. 그죠? 화폐가 귀해져. 화폐가 메말라. 뭐라 표현합니까? 전황입니다. 화폐가 어떻게? 황. 가물황자입니다. 화폐가 가물어버려. 그래서 재산 축적 유통화폐. 이것 때문에 혹시 실학자들 기억나십니까? 성호 이익 선생이 패전론 이야기했고요. 박제가가 돈 자꾸 찐방을 놓지 말고 갖고 나서 자꾸 좀 써란 말이야. 소비의 촉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조선 후기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뭐다? 화폐가 부족해져서 전황이라는 부분이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도고, 매점매석하고 상인계층 분화. 도고는 언제 등장합니까, 여러분? 광해군 때 대동법을 할 때 등장하죠. 대동법이 뭐죠?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죠. 그죠? 근데 방납의 폐단이 나타납니다. 관리가 대신 내주면서 삥땅하는 거죠. 그래서 대동법 어떤 겁니까? 이제 집집마다 특산물 내는 게 아니고 땅 없는 사람 내지 말란 말이야. 그럼 이제는 대동세를 누가 내는데? 땅 가진 사람이 내라고. 이게 바로 뭐죠? 대동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전국에서 이제는 특산물이 안 올라오고 쌀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쌀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야 되겠죠. 특산물을. 그게 누굽니까? 공인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일전에 요 앞에 제가 문 앞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공인입니다. 그러면 이 쌀을 가지고 국가의 명을 받아서 예컨대 저기 법성포에 굴비사로 갔다고 칩시다. 자, 원래 굴비 10마리에 쌀 뭐 한 가만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무역을 해왔어. 무역보다 이제 사가지고 와서 진상하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한 해 굴비가 풍년이야. 굴비가 풍년이면 굴비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공인이 그 굴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대로 사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다 갖다 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반은 사가지고 원래 양 주고 남는 건 자기가 팔아가지고 지 몫으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구조가 되어버리냐면 매점 매석이 되는 거죠. 도고가 그죠? 이 공인이 현찰을 딱 쥐고 있다가 쌀을 쥐고 있다가 이 수산업자하고 이제 짜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매점 매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비슷하죠, 그죠? 희한한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상인계층, 농민계층의 분화와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버는 상인들이 등장하고 기존 상인이 있고 그래서 상인계층이 분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수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조건, 노급, 시급, 통일신라, 그죠? 노급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신라 경덕왕 때 노급 부활. 요건 뒤에 가면 문학 그 심화 강의에서 한번 더 할게요. 고려 그 신라 하대 때 지나서 고려 건국과 함께 아까 뭡니까? 역분전 나왔죠. 전시과 나왔습니다. 그죠? 전시과는 뭐 땅과 땔감입니다. 전시과 3개 뭐였다고요? 시정, 개정, 경정, 경, 목, 문, 왕 가주시고요. 각각의 특징, 전, 현직, 인품. 그 다음 인품 빼고 그 다음 현직만. 자, 요거 하나씩 외우시고 가지 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전시과는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불리어졌다 말씀드렸죠. 쭉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조선으로 오면 어떻게 되나요? 고려말 공양왕 때 과전법, 세조 때 직전법, 성종 때 관수강급,
명종 때 직전제 폐지 지루 전류 확산 외워주시고요. 가지치기 하셔가지고 각각의 특징 역시 여러분들이 발품파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전기와 후기의 상업의 특징, 그죠? 그 다음에 공인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조선의 경제적인 부분, 그죠? 상품 작물이라든지 광산의 변화, 수공업의 변화, 화폐 유통,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제 그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니 해도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수조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본만 좀 외워주시면 되는데 오늘 하셨던 부분 중에 특히 수조건, 토지제도 이건 노급, 시급부터 해가지고 조선의 명종, 직전제 폐지, 관수관급제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발품 팔아가지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우, 제가 정말 이 커피를 여러분들에게 한 잔 대접하고 싶을 정도로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이거 더블샷으로 4잔째거든요. 좀 이따 또 한 잔 더 할 겁니다. 이거 강의하고 저 음악 좀 듣고 그래서 강의를 하나 더 올릴 건데 아무튼 커피 향이 너무 좋습니다. 저 밖에 이제 붕붕거리고 다니는 그 오토바이하고 그 이상한 스포츠까지 굉음 소리 때문에 뭐 썩 그래 조금 커피 맛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역시 음악과 이 풍미 있는 커피와 함께 저도 오늘 또 재밌게 여러분들의 강의를 또 하나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다, 그죠? 좋은 주말 또 보내시고요. 오늘도 강의 하나 올리고 내일도 제가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강의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춥죠?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자, 울산 진공무원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